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날씨는 그렇고 강릉에서는 대관령 바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요즘에 그 케이블카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케이블 여행의 주 목적이고 인기를 많이 끈다. 그래서 강릉에도 대관령 바다 케이블카를 강릉에도 설치한다.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아마 경포대를 거쳐서 양양까지 간다든가 이런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대량 공사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케이블카가 긴 케이블카가 되지 않겠는가.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 경포대를 거쳐서 양양 속초까지 이어지는 바다 위 케이블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긴 케이블카로 강릉의 여행 명소 1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번에도 춘천에 제가 박사마을에 있는 클램핑 숙박 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거기에 며칠 가서 자고 오면 공부를 잘한다. 박사마을에 땅 기운, 직이라고 합니다. 땅 기운이 기운을 받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춘천에도 박사마을이 몇백 명 박사가 나왔다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막산에 걸쳐서 한 3km 정도 되는 사막산 춘천호수 케이블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케이블카 여행 붐이 일고 있다. 강릉에서도 대관령을 거쳐 강릉 경포대를 대관령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동진 케이블카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강릉 경포대를 거쳐서 속초까지 양양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케이블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블카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면은 대관령을 거쳐서 강릉까지 갈 수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날아다니는 비행기 택시 비행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케이블카 교통망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케이블카 교통망을 처음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강릉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KTX 타고 강릉까지 갔다가 여행을 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귀경을 할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케이블카 교통망 시대가 와야 한다. 이례적으로
관광지 목적으로 한정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케이블카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구 절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산하는 아동한테는 1억을 준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회성, 일회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인구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주택이 작아도 아이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한 방에서 같이 공부해라. 집이 좁으니까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사춘기 때문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방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사춘기가 돼서 딸로 쓰려고 합니다. 그때의 정부에서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둥이 가족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권을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반값으로 공급을 해준다, 이런 정책을 인구 유발 정책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더 낫습니다. 일회성 인구 정책 유발 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아이 하나 낳아서 놓으면은 1억을 준다, 두 번째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만 낳았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기될 수도 있고 소재지가 불명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추적이 힘들 때가 있고, 돈 타먹기 위해서 아이만 낳아버리고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서 돈 1억을 타먹기 위해서 돈만 타먹고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고 방치하고 반기하게 되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구 유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장 각 방 하나씩 쓰려고 합니다. 그때의 국가에서 반값 다둥이 가족이 공급주택을 한다든가,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는 학자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인구 유발 정책으로 학자금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식 할 때 결혼 자금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출생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 단계별로 인구 증가 유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게 이제 관리 감독도 되고, 출생에서부터 결혼까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의 과정을, 살아있는 과정, 정상적으로 돌보고 있는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고 감독할 수도 있는 기능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할 때도 다둥이 가족은 가점을 준다, 이런 정책이 일회성에 거의 가까운 아이를 낳으면은 1억을 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인구 유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래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족이 4명이라도 아들, 딸들이 모여서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장난치고 공부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혼자, 오빠, 동생, 여동생하고 같이 지내려고 안 합니다. 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주택이 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국가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 학자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자금 무료 지원.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또 결혼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무상 결혼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취직할 때도 다둥이 가족은 가점.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도 다둥이 가족은 반값 공급 이런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인구 유발 정책으로 가장 효과가 좋고 관리 감독 출생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추적 관리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관계인데 우리나라가 한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때 무기 지원을 한다.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관계에서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우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감정이 날 그런 유감을 가질 그런 확률을 좀 비켜서 좀 더 미세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가 생산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패권 열강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도 못하고 괜히 우리나라의 좋지 못한 경제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은 현금 지원을 한다든가 차라리 아니면은 의료 이런 분야 직접 살상 무기는 피하고 돈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직접 방산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서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도 전쟁에 관련된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는 방산 수출을 해가지고 무기를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챙기면 좋지만은 그 외의 나라들은 돈을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물품을 지원할 때는 의료라든가 이런 비살상 무기 분야를 주로 지원을 하고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 해서 반감을 살 확률이 높은 것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감은 덜 살 수도 있고 돈 지원한다고 세계에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그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세계 열강들을 한테서 세계 패권 열강들 한테서도 유감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교모한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 타격도 없고 여러 가지 국제 그 외교 관계에 플러스 되는 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해서 먹고 사는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보다 더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얘기를 부동산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그 건축 자재 원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공공주택이 많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부동산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기 얼마 전에 왕숙 신도시 우리가 신도시 지정을 해놓고 아직 우리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냥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공공주택이라든가 신도시 개발을 계속 하려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설 회사에서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공공주택 건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정부에서도 부장가 상한제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노타치를 해야 돼요. 공공주택이라든가 사기업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분양을 하라. 그렇게 해야 부실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다. 한때 보도가 나왔잖아요. 철근이 없는 살만 있는 아파트가 나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철근은 뼈, 살은 세멘트입니다. 그런데 철근 값이 비싸니까 철근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넣지 않고 철근을 넣는다고 해도 충분히 넣지 않고 약간 조금만 넣고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화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아파트를 건설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도 그렇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마진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딱 더 이상 분양가 이 가격에서 더 이상 결정을 딱 해놓고 더 이상 마음대로 분양가를 결정하지 말라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맞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부실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살 아파트, 뼈가 없는 철근이 없는 그냥 시멘트만 가지고 만드는 새로 지은 공공주택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근을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한
철근을 넣지 않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철근을 넣지 않고 약간의 철근만 넣고 그냥 부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주택 분양 상한가 제도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민간이든 공공주택이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철폐를 하고 자율적으로 민간이라든가 공공주택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설정해서 판매를 해라, 공급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순살 아파트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준다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가 나와서 한때 보도에 나오고 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실 아파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럴 때는 국민들도, 새로운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건축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는 통제된 상태에서 새로 짓는 신축 공공주택이라든가 민간주택 아파트 이런 걸 신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파트 구입 시기가 아니다. 이때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경기가 좋았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잘 안정이 됐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를 해도 건축회사가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부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괜찮은데 구태여 폭리를 취하려고 유명 브랜드 아파트 회사의 신용까지 팔아먹으면서 폭리를 취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은 부실 아파트를 애당초부터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름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짓는 브랜드 아파트 기업인데 체면이 있지. 부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 그래서 옛날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충분한 철근, 충분한 기자재를 넣어서 튼튼하고 좋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그때는 부장을 받아도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도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언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이것도 국민들의 선택권을 잘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옛날 지은 오래된 아파트, 한 10년 전이나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아니라 해도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지은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고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파트 아파트 분양 상한가를 정부에서 철폐를 하고
민간이라든가 공공주택 건설 회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건축을 해서 공급을 하라. 그렇게 해야 부실공사도 안 생기고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건축자재, 인건비, 모든 건축 관련 그 기자재, 인력 그 가격들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적절한 인상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반영시켜서 분양가도 거기에서 또 마진이 또 많이 나오도록 하고 해서 건설 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멘트 가격이라든가 철근이 오르면 오른 가격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기업이 또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익도 주고 해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을 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부실공사가 안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건설 회사들은 그 자기 회사의 그 브랜드 신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부실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자기 회사의 그 브랜드 명예, 그 브랜드의 명예,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짓지 않습니다. 더욱더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겠다. 이렇게 더욱더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른 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건축 경기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어차피 반영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올랐는데 건설 경기만 반영을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기 가스 요금도 원가가 올랐는데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요금도 올려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그 경기도 활성화하려면은 인상된 그 부분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분양가도 자율적으로 정해서 판매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이 되고 애당초에 그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대로 공약대로 일사천리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에 김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것도 해조류도 그 김을 갖다가 한자로 해태라고 합니다. 바다해자에다가 이끼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태인데 그 김도 사실상 그 바다 오염이 돼서 생산량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도 조미김이 있습니다. 그 조미라는 게 한자입니다. 고를 조자 맛 미자 써가지고 조미해태 한자로 말하면은 조미해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운 김이에요. 그러니까 조미, 고를조, 만미, 바다해, 이끼태 해서 조미해태 또는 조미김이다.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천년김입니다. 천년김, 재래김. 그러니까 구운 김이 아니고 굽지 않은 김을 갖다가 천년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이제 김을 팔 때 기름을 바르고 2번 구운 김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조미료가 들어가고 가공을 한 김을 갖다가 조미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전혀 굽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생산해 가지고 가공을 하지 않은 그런 김을 천년김이라고 해요. 건강에는 그 천년김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 기름을 발라가지고 직접 구워서 먹으면은 그 기름이 산패가 돼가지고 발암 물질도 생기지 않고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 해서 2번 구운 김, 그런 가공 김을 많이 사서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기름을 발라서 구워낸 김은 오래되면은 그게 산패가 됩니다, 기름이. 그래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김을 아는 사람은 알러지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천연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굽지 않은. 가공식품은 원래 알러지가 심해요.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알러지가 있는 그 가공 첨가물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김, 해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가공 김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김을 사서 집에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든지, 아니면은 김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가공하지 않은 그 천연김을 사가지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맛은 좀 덜하지만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 발라서 굽지 말고 소금도 바르지 말고 그냥 천연김을 가공하지 않은 천연김을 잘라서 판매한 것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냥 뜯어서 밥을 싸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밥에다 김을 싸서 그 간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묻혀가지고 먹으면은 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알러지도 생기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저도 알러지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은 웃을 것 같지만은 상당히 그 알찬 그 지식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원래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일반 경기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경기를 살려서 부동산 경기가 따라오는 경기도 있고, 선행 경기를 어떤 것을 먼저 살릴 것인가. 일반 경기를 먼저 선행 경기를 살려서 부동산 경기가 후발로 따라오는 정책 기조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일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부동산 경기를 선행으로 먼저 살려서 일반 경기를 견인하는 그런 경기 부양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 교제 살인사건, 그 다음에 이별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이는 서로 물어뜯어서 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별하는 지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의 모든 것이 경쟁이 심하고, 모든 것이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이 신경이
모두 날카로운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민생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전 세계 국민들이 다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좀 신경이 날카롭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는 더 이별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인구도 얼마 없고 경기가 좋고 사회가 안정됐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도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 역전을 좌우한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남녀 간에 그 만날 때는 누가 나쁜 사건 사고를 안 냅니다. 처음에 만날 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대 개념인 이별 헤어질 때는 서로가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이별할 때도 지혜를 발휘해서 만날 때와 같은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 대인관계를 보면은 어떤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뭐, 시청, 구청에 가서 뭐 호적 등본, 민원사무를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참 잘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단위 농협 지점장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 요즘에 농협이라든가 단위 농협, 그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이런 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지금의 이 변화 무쌍한 시대에 가장 마케팅 변화가 많이 변하지 않은 데가 단위 농협, 그런 데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위 농협의 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부응해서 많이 변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변화 마케팅이 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단위 농협이 매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50년, 60,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마케팅 서비스가 없습니다. 옛날에 기존 그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 지표가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점장에 각종 스트레스라든가 압력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데서도 지금의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고객들한테도 변화된 마케팅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가끔 그런 데 가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변화, 자기 자신이 그 시대의 승객들이라든가 손님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승객들 요구에 거기에 같이 따라서 뭐 부응해가지고 변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뭐 그 판매, 뭐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 그 독과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그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이 가깝게 이제 승승장구 성장을 했는데 글로벌 시대에는 그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에 진출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승승장구하던 쿠팡도 많이 실적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분야도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분야에도 세계화를 해서 글로벌화를 해서 세계화를 해서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완전 100%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사람은 점점 고령화 시대가 돼서 질병은 점점 증가하는데 병원 수요는 그대로다.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국민들이 질병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갈 그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의료 분야는 그대로 정체가 돼서 완전 경쟁 체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괴리가 생겨서 국민들이 불편해지고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는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세계 글로벌화된 의료 개방을 해서 외국의 문호 개방을 해서 완전 100% 경쟁 체제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과라든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 아이를 낳아도 지금 병원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그 인구 절벽의 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완전 100%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문호 개방을 해서 세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화를 해서 우리나라 그 세국 정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단독 의사만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고령화 시대에 많은 질병이 많이 생겨서 더욱더 병원 치료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증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괴리가 많이 생긴다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 인구 절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도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는 글로벌화,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국가도 세계화를 전부 다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업체,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세국, 옛날에 그 세국 정책 같은 그런 고집은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화,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그 추세에 뒤떨어진 정책 기조를 간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또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뭐 지금의 참 학교 폭력도 심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 폭력도 심하고, 뭐 심한 것은 뭐 다 많이 생깁니다. 왜서 그게 학교 폭력, 그다음에 그 민원 폭력, 그다음에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증가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너무 많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요. 어제 아침에도 봤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가 전부 다 자연재해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앞으로 옥수수 값은 엄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원래 그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은 구황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자예요. 구할구자에다가 거칠 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지 못하고 어려울 때 목숨을 부지하던 그 호구지책 농작물을 갖다가 우리가 구황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래서 어려운 식량난에 그 봉착한 나라들이 그런 식량 배급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 배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최저 식량, 마지막 보루 식량 농작물이 바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농작물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한자로 얘기하면은 구황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할구자 씁니다. 거칠하고 거칠왕자 써가지고 시물식자, 마물물자 써가지고 구황식물.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칠고 먹기 싫은 음식이다. 그래요. 아니 돈이 많고 잘 살고 하면은 옥수수 강냉이 밥을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고급 음식을 먹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친 음식을 먹어야 이제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분류되지만은 옛날에는 구황식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친 그 땅에서도 생산이 잘 돼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비료라든가 아주 많은 그 공을 들이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 바로 그 옥수수, 고구마, 감자, 구황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방 그 농작물이다. 조방적 농작물이다 합니다. 그 조방적이라는 것은 거칠 조자로 씁니다. 거칠 조자에다가 노을방자 써가지고 조방적 농업이다. 조방 농업. 거기에 반대 개념이 집약 농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할 때도 조방 복지 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집약 복지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방 복지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보편적 그 복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약적 그 복지 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축소된 그 특정 계층을 위한 집약된 복지 제도다.
예를 들면은 노인 기초연금을 들 때는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해서 보편적 복지제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는 조방적 복지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조방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약적 복지제도, 그거는 이제 그것은 보편적 복지제도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층, 그러니까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집약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를 다 준다 하면은 넓게 주잖아요. 보편적으로 넓게 주는 걸 갖다가 보편적 복지제도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50%나 40% 이하 노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집약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 그 특정 집단 집중 지원입니다.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집약적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집약이라는 것은 모을 집자에다가 약속할 약자를 씁니다. 집약적 복지제도, 그러니까 특정 집약 복지, 이렇게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복지제도를 할 때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 복지제도보다는 집약적 복지제도보다는 조방적 복지제도, 같은 말로 좀 보편적 복지제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일반적이고 유리한 제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편적 그 기초연금 복지제도를 했을 때 하게 되면은 시행한 정당을 많이 표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집권당이나 야당에서는 서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하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집약적 복지제도를 하게 되면은 기초연금 소득하위 40%만 집중적으로 특정 집단의 특정 국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복지제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특정 소득하위 40% 집단 노인들한테는 좋겠지요. 그러니까 표는 적게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집권 여당이 노인들한테 노인 천만 시대에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많이 획득을 하고 지지율을 많이 높이려면은 노인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그 소득하위 40% 노인한테 특정 국민들한테 집중적으로 만일에 노인한테 그 주는 돈이 많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소득하위 40% 노인한테 100만 원을 집중적으로 주자. 그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액수는 똑같은데 소득하위 40%한테 집중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은 소득하위 70% 이하에 전체적으로 줄 것인가. 똑같은 금액으로 줄 것이면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인 천만 시대의 그 유권자들이 그 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됩니다. 당락이 좌우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선거를 봤을 때는 선거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학계에서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유불리를 따져서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인표를 많이 지지를 받고 획득을 하려면은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의 보편적 기초연금 복지제도를 지금의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반대 개념인 특정 노인 집단에 집중적으로 2배, 3배 기초연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집약적 복지 제도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것은 복지 제도의 그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유불리를 따지면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하위 70% 이하에 골고루 다 공평하게 주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불리를 따지면 유리한 개념이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노인표를 많이 얻고 지지를 얻으려면은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주는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만일에 그 특정 노인 소득하위 40%에 집중적으로 많이 어려운 노인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선거 때도 불리하고, 일반적으로 복지제도에 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노인연금을 2023년도는 2만 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24년도는 지금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국회 총선에서 과연 영향이 없을까, 이런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대한 노인회라든가 그 노인들이 텔레비를 보고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가지고는 그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노령화 시대인데 거의 1000만을 넘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인구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노인을 그 보편적 복지 제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그 지장이 있고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